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모셔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요즘 얘기할 게 많잖아요. 원자재 얘기부터 해서 유가 폭등 뭐 이런저런 얘기. 오늘 시장은 어제 하루 쉬고 나서 모처럼 또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게 반등을 보여준다고 해서 마냥 또 반가워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요즘은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좀 시작해 볼까요? 네. 힘든 장이죠. 그쵸. 계속해서 힘든 장이고. 네. 그래서 매번 방송을 자주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힘듦을 저한테 많이 표출을 하시기 때문에 예, 매일매일 손을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반등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이번 주 초 그죠? 예,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었고 네. 그때 방송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정말 이 타이밍에 파는 건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러면서 또 반등이 들어왔는데 네. 또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면 또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요즘에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네. 네네 그러니까 타이밍상의 조정이라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단기 위주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네. 이게 중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중간 조정이 한 달에 딱 끝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 그런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코로나가 보시면은 터졌을 때 한 달 만에 바로 빠졌고 네. 그리고 나서 되돌리는데 2달도 안 걸렸고 그러니까 뭐 3개월 안에 모든 게 다 정상화 돼 버렸었으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이 벌써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조정이잖아요. 네. 지금 4개월째. 4개월째죠. 이제 4개월째. 나스닥으로만 보면. 나스닥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긴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힘들고 지루하죠. 예, 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운영을 네. 오래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조정이거든요. 분기 조정은. 그래서 막 또 어제 막 올라가니까 네. 뭐 급하게 막 또 사는 그런 전략을 안 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이 또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물이 거의 또 다시 한 1% 정도 빠지네요. 빠지고 네.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지만 3월 16일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네. 예. 수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니까 네. 보통 이제 그게 이미 전환점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근데 전환점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올라가는데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3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확 큰 바꿈을 일으키려면 그래도 이번 분기에 선물 옵션이 끝나야죠. 예, 그게 이제 16일 그 주에 금요일이죠. 18일. 예, 18이죠. 그래서 다음 주 말까지는 어쨌든 계속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게 반대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데캡 바운스다라는 얘기. 네. 뭐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더 던져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말고 다시 좀 빠질 때 사는 그런 전략으로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차트를 좀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네. 오늘자로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지난 어저께 큰 폭의 반등을 했죠. 다우존스 2%, S&P 2.6%, 나스닥 3.6%, 그리고 중소형주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강해요. 보여주고 네.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 한 달 쪽으로 숫자를 보더라도 네. 중소형주가 반등을 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중소형주의 빠진 폭이 가장 적다라는 것은 지금 경기가 완전히 망가질 거다라는 예측이 아니죠.
보통 경기가 진짜로 침체로 갈 거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면 보통 중소형주는 계속 언더 퍼포먼스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시죠? 그 가격 결정력이 없으니까 중소형주들은 보통 대형주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 영향을 받고 실적이 바로 바뀌는 게 중소형주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소형주가 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이유고요. 본부장님 근데 저걸 보면은 네. 지난 1년으로 보거나 지난 3년으로 보면 네. 특히나 지난 1년 중소형주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좋았던 거지. 이거를 리스크 회피 성향이 뭐 줄었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큰 증권사에 국내가 아니고 해외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략가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중소형주 밸류에이션 들여다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상대적인 가치인데 제가 중소형주에 대해서 재작년 4, 4분기 때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래서 작년 1, 4분기까지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얘기했다가 2, 4분기 들어가면서 중소형주 이제 던진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확한 타이밍이셨네요. 예, 그게 변해요. 진짜로. 예, 네. 그게 변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들여다보면 저 지난주에 들여다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 다시 사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미국의 중소형주를 신흥국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템포를 짧게 가져가는 게 중소형주다. 네. 예, 신흥국을 보통 템포를 짧게 가져가는 네.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였나 아무튼 러시아 관련해서 이제 장을 문을 닫았었을 때, 네. 러시아 쪽에서 그냥 장을 아예 문을 닫아버렸었을 때, 아니면 그 전에 막 러시아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하루에 많이 빠지니까 제가 러시아를 사면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가치가 거의 0으로 가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죠. 네. 예, 그래서 가치가 거의 93%가 날아가 버리는 네. 예,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전 직장에 있었을 때 2016년에서 17년 때 러시아 펀드 되게 추천 많이 했어요. 그때가 정말 타이밍이 좋다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러시아는 또 버리고 베트남으로 갈아타야 된다 뭐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베트남도 좋았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신흥국이고 앞으로 이제 MSCI 선진국으로 가기를 정말 바라고 네. 그렇게 변하기를 바라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신흥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는 보통 길이가 2년 투자했으면 2년 쉬고 뭐 이런 식의 심지어는 한국을 보면은 오를 때는 한 2년 동안 다 오르고 그다음에 한참 동안은 또 예, 쉬죠. 쉬고 네. 예, 그래서 항상 이게 템포가 좀 빨라야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게 결국 신흥국 시장이니까 근데 똑같이 미국으로 따지면 그게 중소형주예요. 네. 예. 그래서 템포를 좀 빨리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제가 들여다보는 미국의 중소형주는 타이밍이 팔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 게 과거에 안 올라서라기보다는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경기가 침체가 안 갈 거니까 네. 오히려 바운스는 더 클 너무 거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탄력은 더 좋으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이제 S&P 500이 바닥을 잡고 고점까지 120% 올랐었습니다. 코로나19 때 이후에. 그리고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죠. 145%. 근데 이게 이 사이클은 그 전 사이클보다는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 사이클을 보면은 2000년도 닷컴 버블을 만들 때는 성장주들의 상승과 나스닥의 상승이 뭐 그냥 S&P의 거의 5배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아웃 퍼포먼스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부터 2008년 요때 사이클에서는 나스닥보다도 S&P가 더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아니면 거의 뭐 비슷한 모습이 나왔거나.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 작년을 빼고 나면 나스닥이 S&P의 한 적어도 1.5배 정도의 빠른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 1년을 보면은 뭐 좀 더 낮은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1.5배도 아니고 한 1.2배 정도의 아웃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S&P 500에도 성장주들 중에서 뭐 대형 IT주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어쨌든 성장주가 조정을 또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S&P 500이 두 달간에 14.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좀 더 긴 기간에 3개월 동안에 22.37% 하락을 했으니까 뭐 이것도 한 1.3배, 그죠? 1.4배 정도 되는 하락이죠. 대충 보면 나스닥의 변동성이 좀 더 심하고 퍼포먼스가 더 높게 나오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도 아직까지도 보시면은 상승 여력은 나스닥이 더 높고 S&P보다 훨씬 높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차트를 보면 네. 이게 이제 더블 바닥을 하락시키는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올라가다가 빵 하고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원래 이제 더블 바닥일 줄 알았는데 전쟁으로서 트리플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트리플 바닥이 세 번째 바닥이 두 번째 바닥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살짝. 네. 그리고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미 전쟁이 터졌으니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전쟁이 터질 때가 공격을 했었을 때가 보통 바닥일 때가 많다. 그 바닥을 이미 만들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근데 더 빠진다는 게 다시 빠질 수는 있지만 그 바닥이 여태까지 본 바닥보다 더 낮아질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고 인식이 되면 그렇겠지만 그 인식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바닥은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결국은 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지고 어느 정도 되돌렸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여파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일으키던 뭐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위축을 해서 소비를 안 하던 뭐 어떠한 이유든 간에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빠진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못 받쳐주는 거고 네. 그럼 기업 실적이 못 받쳐주면 더 빠질 수 있는 룸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20% 조정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30% 심지어 더 많이 이렇게 네.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장기화가 되던 안 되던 간에 이것을 싸우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즉 요번에 이제 유럽이 왜 장을 돌리게 만들었는지 또 미국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따라서 돈을 더 많이 쓰고 부양책을 넣고 네.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침체로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모습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과거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었을 때 보통 고 빠지고 나서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 고점을 항상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로 바로 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이게 이제 S&P 500이 과거에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는 않고 그냥 중간 조정일 때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보였느냐라고 보는 건데요. 1971년부터 2018년까지 18번 정도 됩니다. 이 18번의 하락폭의 평균이 14.5%예요. 근데 정확하게 S&P 500이 아까 얼마 빠졌죠? 14.5%. 네. 예, 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무래도 이 요즘에 컴퓨터가 많아가지고 예, 그것이 영향을 받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아무래도 AI 운용하는 쪽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16%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그럼 6개월 뒤에 얼마나 올라가는지의 평균을 보시면 17.4%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14.5% 빠졌는데 17.6%면 고점까지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칩시다. 예. 그래서 3월부터 반등을 한다고 치면 6개월이면 3, 4, 5, 6, 7, 8. 그러니까 8월 말이 돼야지 17.4%면 아직 고점 못 간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고점? 추가로 3개월. 9월, 10월, 11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전에 와가지고 중간선거 때 연말부터 중간선거까지 얼마나 평균적으로 S&P 500과 나스닥이 변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예. 거의 0.6%, 1%도 안 되는 차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계산하면 빠진 폭을 되돌리는 타이밍이 중간선거 때까지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앞에 타이틀이 관망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반등을 하는 그 추세는 똑같은데 네. 그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아마도 8월 그러니까 올해 8월부터 올해 11월 사이에 아마 전 고점을 탈환하는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2월 말까지 추가로 좀 상승을 할 텐데 네. 그게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S&P 500 기준으로 5,000에서 5,100포인트 사이 정도. 네. 예. 그렇게 따지면 연초 대비해서 한 자릿수 상승률 네. 예,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물론 더 더뎌질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한 정답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서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연말까지로 따지면은 지금 빠진 건 다 되돌린 거니까 그러면 15% 20%를 되돌리는 거니까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는 15% 빠진 거를 다 되돌리려면 30% 올라요. 네. 예. 그럼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죠, 지금부터.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해진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다들 얘기하는 게 뭐죠? 예, 인플레이션이죠. 예. 네. 다들 얘기하는 게 유가가 너무 높아졌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폭등을 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올라갔느냐 한번 네. 보시죠. 자, 우선 WTI 유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제로 110달러였었는데 오늘 또 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113불 나오네요. 네, 이쪽에. 지금 올라오고 WTI 있죠.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3월 8일 날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안 하겠다. 네. 네. 발표를 하자마자 다시 130달러 근처까지 훅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어저께부터 쭉 빠져가지고 지금 10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또 다시 반등을 해서 113달러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쭉 빠졌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전쟁이라는 케이스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은 수요가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간 게 아니라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생겼으니까 그걸 커버를 하려면 딴 데서 공급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가 변한 게 없는데 공급을 늘렸어요. 그러면 여기다 대놓고 전쟁이 끝나면 그건 공급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폭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갔다 빨리 치고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생산을 더 늘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확 빠지고 네. 또 러시아산에 대한 부분에 자꾸 얘기가 나오면 또 튀고 네.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현상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컨센서스는 워낙 세게 부르고 있어요. 모든 하우스들이. 뭐 이제 거의 평균 다 150달러 네. 얘기하고 있고 평균이. 예. 네.
그 다음에 일부는 $200 네.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컨센서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 달도 안 된 2주 만에.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빠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네. $90까지 요 파란색 밴드를 뚫고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뚫자마자 지금 이게 이 회색 선이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럼 컨센서스는 지금 얼마를 보고 있죠? $140 이상. 그러네요. 예. 내년 이맘때까지 1년 동안. 1년간. 예. 네. 요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좀 과거에 보시면 그런 적은 없죠. 계속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훅 빠지고 마찬가지로 빠르게 올라가고 훅 빠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이렇게 올라갔다 훅 빠지거나 더 올라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우리가 러시아 관련된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차질은 네. 이미 다 프라이스는 됐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프라이스는 안 된 건 뭐죠? 얼마나 공급이 더 늘어날 거냐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뭐 유럽 쪽이든 유럽이 아니라 중동 쪽이든 네. 오펙이 추가로 지금 증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UAE가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네.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아, 미국이 좀 제대로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산유국들 중에서 지금 매장량이 제일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미국 아닙니까? 미국?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더 클까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 거는 미국밖에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름의 질이 달라가지고 정유 시설이 베네수엘라밖에 없어서 네. 미국이 막으면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아, 그러니까요. 결국 미국이 받아줘야 되는 건데 그거- 그런 이슈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미국이 사실 이것 때문에 네. 악영향을 받는 건 방향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미국은 속으로는 좀 웃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케이스죠. 예, 즉 미국 자체가 생산을 늘려서 그것을 팔 때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길들이기를 여태까지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에너지 가격을 자기네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이 지금 여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네. 보시면은 아, 전체 리그 수예요. 이게 셰일가스 플러스 천연가스 뭐 석유 시추 네. 다 더했을 때 보시면은 이때는 정말 높았을 때고 보시면 2,000개란 말이죠. 근데 지금 겨우 650개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올릴 수는 있는 거고 이게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예. 석유만 보면 1,600개, 800개인데 지금 519개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단가를 낮춰야 되는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단가가 정말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유가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버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뭘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사이클이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당연히 석유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에 있냐면 석유 에너지에서 뭐 천연가스 플러스 알파이지만 어쨌든 간에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전기차로 넘어가는 네. 단계에 있고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 이걸 굉장히 가속화시킬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가격이 이렇게 높이 가 있으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에 거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단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에너지 창출하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그럼 유가가 저렇게 높게 있으면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시설이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전 이쪽이 굉장히 핫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최근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테슬라가 또 반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요 이슈가 이 2022년인데 이게 2030년 뭐 2050년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확 5년 땡길 수도 있어요. 유가가 그만큼 확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석유 관련된 에너지 투자보다는 전 신재생 에너지 네. 뭐 또 당연히 테슬라 같은 전기차 요즘에 니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전기차 생산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전기차. 네. 왜냐면 그 코스트가 올라간 걸 아무리 더해봤자 가솔린 차와 전기차의 부품 코스트의 차이는 정말 커요. 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솔린 차를 생산을 하면 아무리 오퍼레이션이 좋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영업 마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5% 10% 사이죠.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죠. 네.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많이 나와요. 토요타 같은데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네. 우리나라 잘 나갈 때 8% 네. 나왔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네. 네. 자, 근데 테슬라는 영업 마진율이 얼마일까요? 맞춰보. 게스 한번 해보시죠. 모르겠어요. 설마 8%인데 10% 넘어요? 훨씬 넘어요. 20%도 넘어요? 네. 넘어요? 30% 넘어요? 넘어요? 30%에서 40% 사이입니다. 아. 자, 그래서 니켈 가격이 뛰었어. 맞아요.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 전체 중에서 배터리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또.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분명히 코스트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뉴스 나왔죠. 상해 미국 단가 올려. 네. 바로 나왔죠. 오히려. 바로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파워풀한 거예요. 와. 그래서 넘어갈 겁니다. 굉장히 빨리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유럽은 더 심하죠, 이제. 진짜 재수없는 거지, 러시아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채권 발행해서 예, 신재생 에너지 투자할 거고, 천연가스 관련된 거 투자하고, 네. 뭐, 저기, 원자력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방산비 투자까지 하겠다. 네. 지금 독일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저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좀 가속화될 것 같다. 전기차나 그런 신재생에너지 차 네. 이런 걸로. 뭐 어쨌든 변화가. 자꾸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이제는 옛날처럼 유가가 올라간 거가 글로벌 제조 기업이나 제조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옛날보다 떨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 제가 그걸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석유가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그렇죠. 예. 제조 강대국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데 과거에 제가 2015년도에 책을 썼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유가가 $10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경제 GDP의 성장률이 몇 퍼센트 정도 빠지는지 아세요? 그때 저희가 계산했던 게 0.4에서 0.5%였어요. 네. 최근에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안 주시다가 아, 공부가 엄청 되고 네. 있습니다. 아, 맞죠. 네. 예. 네. 예. 0.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절반이나 줄었잖아요. 네. 딱 반 정도네요. 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제는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옛날만큼 세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유가만 놓고 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이 정말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세기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로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실적이 깨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할 거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근데 아까 그 유럽 투자 말씀하실 때 제가 그게 제일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유럽에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좀 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단기적인 거긴 하지만 네.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요소로 달러 약세를 보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이 긴축을 세게 하고 유럽은 안 하니까 달러가 강세였는데 2월 중순에 라가르드 총재가 우리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유로화가 좀 강세가 될까 했는데 이제 이게 터지면서 전쟁이 터지면서 맛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유럽에서 자기들이 돈을 더 찍겠다고 하면
달러 약세는 앞으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럼 미국 애들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에서 매출 많이 일으키니까.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유럽에서 채권을 발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죠? 유로화 물론 바뀌었죠 방향. 유로화도 바뀌고 주가도 뜨고 그렇게는 됐죠. 유가도 그렇죠. 빠지고. 네. 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경제 성장률이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유로가 세지는 걸로. 그렇죠.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유럽이 여태까지 안 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왜? 독일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이 굉장히 남한테 돈 찍어주는 걸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럽 쪽의 펀더멘털이 사실 재정으로 보면은 튼튼해요. 일본과 미국과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도 튼튼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숫자로 따지자면 우리가 보통 그건 뭘로 보냐면 정부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로 계산을 합니다. 네. 기억하시겠죠? 2011년에 우리가 유로 재정 위기가 터졌었을 때 그 GDP 대비해서 거의 90% 이상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됐던 국가들,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대부분 재정이 거의 160%대까지 GDP의 부채 비율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서 터졌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유로는 깨지고 달러는 강세를 갔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을 때 부채 비율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작년 말 기준입니다. 유럽의 정부 부채 비율이 GDP의 97.7%예요. 네. 자, 일본이 얼마죠? 257%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작년 말에 얼마일까요? 높아요. 120%가 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 GDP를 쓴다. 근데 그게 누가 쓰느냐? 독일이 쓴다. 그럼 이거 완전 스토리가 틀려져요. 네. 독일은 워낙 튼튼해요, 지금. 그래서 독일이 유럽을 위해서 돈을 쓴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항상 보수적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유럽발 거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 얘기를 제가 화요일 날 했고, 화요일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수요일 날 폭등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볼 겁니다. 네. 보통은 이 뉴스가 나오면은 당장 튀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이미 튀었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의 재정을 쓸 건지, GDP의 몇 프로까지 쓰는 건지, 어느 정도의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지, 누가 얼마를 하는 건지, 독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독일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상, 그, 기관 고객분들 중에서는 독일 비중을 싣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또 힌트를. 네. 독일 ETF는 지금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자꾸 다 사이드로 넘어갔는데. 이런 거 좋아요, 근데. 네. 많이 네. 사이드도 해주세요. 네, 자, 되돌아가서.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네. 우리 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질문인데, 요번에는 유럽이 살려줄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찝찝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했었을 때도 있을 텐데 유럽이 저렇게 올려버리면 실질적으로 굳이 금리를 빨리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올리는 속도도 천천히 되면 될수록 이게 굉장히 장이 어떻게 변할지가 좀 재미있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1998년도가 이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네. 미국 경기가 사실 IT 슈퍼사이클로서 상당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부채 위기를 맞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대외 채무 때문에 그런 게 터지니까 IT 산업이 망가진 게 아니었는데 이쪽이 휘청하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내려줬단 말이죠. 그게 닥한 법으로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만약에 금리 안 올리고 재정 풀고 하는 게 나와버린다. 경기가 안 그래도 좋았는데 계속 좋을 거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유동성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는 참 재밌게 바라볼 거다.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유가가 여태까지 한 번도 100달러 돌파를 하면 경기 침체로 안 간 적이 없다. 라고들 네. 얘기를 하시지만, 예, 사실 상당히 말하기 어려운 게 이번은 틀리다 하는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네.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이번에는 그 영향력이 적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쭉 여태까지 오른 것들 뭐 하자면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과거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100달러 이상 올라갔을 때 브렌트 유로 104달러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왔던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올라갔으니 네.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보면 그쵸. 납득이 되는 얘기예요. 예, 당연히 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패닉을 했던 거죠. 네네. 유가 저렇게 올라가면서. 자, 근데 그렇게 패닉을 했는데도 바닥이 미국장으로 보면 그 전쟁 터졌을 때 바닥이 그 전의 바닥보다 더 높아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이게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다 더하면 사실 원자재 전체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정말로 위기가 터졌을 때 CRB 인덱스 이건 이제 19개 원자재를 더한 겁니다. 예. 그래서 480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재정 위기 터졌을 때 390까지 갔었고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310이에요. 그 1년 뒤가 337.5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이건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자재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있는데 옛날보다 지금은 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더 지켜봐야 된다. 바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 아까부터 이제 바로는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 텀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다시 떨어지면 그건 일시적이었던 현상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공급을 왕창 늘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가 와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뭐가 경기 침체냐면 수요가 굉장히 좋은 걸 공급을 맞춰서 계속 화랑이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수요가 좋다 보니까 공급을 확 늘려놓으니까 나중에 이게 꺾이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버슛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전쟁 이슈로서 공급을 확 늘리게 되면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확 늘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가 왕창 들어가면서 거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이 지나면 빵 터지겠죠. 그때를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확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엄청난 거품 이후에 폭락장이 나오면 그땐 진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지금은 푸틴이 미친 짓을 하니까 그걸 미친 짓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공급을 늘려야죠. 그러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그 공급이 점점 쌓이고 그러다 수요가 확 줄고 뭐 요런 줄지는 때가 않더라도 이제- 더 이상 안 늘고 네. 그럴 때가 진짜 위험한 거죠. 때가 진짜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거는 이제 몇 년 뒤가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전쟁이 아무리 오래 갔더라 하더라도 뭐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러시아가 버틸 힘이 없고요. 하루 전쟁 비용이 25조라고 그렇다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네. 그건 유럽이 견뎌낼 수 있는 수준, 유럽이 아니라 러시아가 러시아, 견뎌낼 네. 수 있는 수준의 코스트가 아닙니다.
예, 그거를 1년 끌고 갈 수도 없고 네. 예,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그래서 지금 존줄을 다 막아버리는 거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정답이 없어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원자재에 대한 어떤 이 가격 예측이라는 것은 어떠한 전문가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거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베팅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단기적이어야 된다. 항상 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만큼은 우리가 그게 이렇게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린 그게 맞춰서 그거를 전체 큰 그림의 투자 전략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들고 오는 애널리스트가 저한테 있다 그러면 한 5분도 시간을 전 안 줍니다. 네. 그런 사람한테. 예. 예. 그건 원자재 예측은 예, 불가하고.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린 이런 전략을 써야 네, 됩니다. 네. 네. 라고 오는 애널리스트는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한 네. 말씀입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시점에 저도 제가 정말 존경했던 분들이 다들 유가든 원자재 가격을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얘기들 하세요. 그만큼 똑똑하신 분들이 운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원자재 가격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방향성이 갈 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괜찮다. 아니면 그 원자재 관련된 기업을 사는 거다. 경쟁력이 있는. 예.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을 사서 주가가 확 튀을 때까지 기다렸고 이젠 좀 비싸졌으니까 파시겠죠. 네. 아무튼 그런 식의 오랜 기간을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그건 기업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 원자재 자체를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아니 유가 딱 보셨잖아요. 마이너스 $40였나 그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번에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니켈 인버스 ETF를 2배짜리를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게 있군요. 미국의 상장에. 네.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또 투자를 하시는 한국 분들이 계시대요. 네. 아,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걸 투자를 하시지? 특히 인버스는 곧버스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곧버스래요. 네. 위험. 그러니까 아니 인버스는 네. 곧버스를 투자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아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펀드 매니저도 숏으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정말 신의 경지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숏 잘 때리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요.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빅샷의 주인공인 그분도 그때 숏을 때려가지고 돈을 번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야 네. 되고 그분도 거의 3년을 고생했잖아요. 2년을 고생했죠. 저도 해봤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중요한데 왜 이 곧버스 인버스는 위험하냐. 2배, 3배잖아요. 레버리지. 보통 숏이 왜 위험하냐면 숏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냥 투자를 하시는 분은 레버리지를 아무리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잃는 돈은 내가 투자한 전체 금액 끝. 그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 롱을 투자를 했어요. 2배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0으로 떨어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치는 0에 수렴이 되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인버스를 산 사람들은 그죠? 100이 200까지 가서 끝나나요?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깨지는 거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아, 거기다가 곧버스야. 네. 이건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데 그거를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절대 또 사이드로 갔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좋은 것 같아요. 매주 하시는데 좀 다른 얘기 해주시면 좋죠. 너무 좋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참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자재 투자는 장기 투자는 없습니다. 장기는 없다. 예측이 그거는 힘드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래 위로 적정 가격 대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정말 많이 섞입니다. 그럼 단기거나 아까 말씀하신 건 기업에 하거나 네. 아니면 대응하거나. 네. 그렇죠. 기업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거는 원자재는 그런데 심지어 그 원자재에 곧버스를 하면 안 된다. 예. 숏을 때리는 거는 요즘에 참 상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 싶은 욕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레버리지 숏은 때리는 게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잘못 걸리면 무한대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큼은 항상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벌써 46분이네요. 아니 뭐 1시간 길다 하시더니 네, 죄송합니다. 2시간도 모자라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미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빨리 올릴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다.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릴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전쟁이란 게 있기 때문에 명분이 생겼죠. 그래서 미 연준이 뭐 일부에서는 파웰 의장이 뭐 볼커 넘버 2가 되고 싶어서 뭐 금리를 갖다 5%씩 막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건 그랬죠. 거의 예. 장 빠진 날. 예, 네.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거는 아니 파웰 의장이 바보입니까? 그건 정말 아니고요. 지금같이 화폐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에서 뭐 자살골 넣을 일이 있어요. 그건 정말 아니고요. 그래서 금리를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에 대한 거에 뭔가 반응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아마 천천히 올리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상에서 진짜 하나 궁금한 게 네. 지금은 3월은 25bp로 거의 확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가가 다시 빠질 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5월 초에 FOMC에서 50을 올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또 쇼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원래 3월에 50을 맞고 끝났으면 네. 차라리 난데 3월에 살짝 때리고 5월에 더 세게 때리면 그게 그죠, 더 충격이다.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괴로움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좀 자, 우선 주시면 좋을 것 첫째, 같아요. 빨리 올리고 스탑하는 건 몰라도 네. 천천히 올리고 갑자기 확 올리고 뭐 이렇게 미 연준이 과거에 했던 영향이 있었던 건 전 잘 못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50bp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분들 중에서, 연준 위원이 한 명이 계셨고, 뭐 7월 달까지 100bp 올려야 된다 뭐. 저는 왜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분 중에서 빌 에크먼이 가장 먼저였죠. 빌 에크먼이 50bp 올려야 된다. 근데 그 50bp 올리기 전에 뭐 했죠? 쇼트 왕창 때려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 에크먼이 잘하는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짓이라고 얘기해서. 잘하는, 시장을 교란하는 전략을 쓰는 걸 잘하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터지기 있었을 때 이거 역대 세계 최고의 뭐 악몽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창 숏을 때려서 그 빠질 때 돈을 왕창 벌었고. 그때도. 예. 그러고 싹 나왔고. 그죠? 그러면서 제대로 반등을 했죠. 팩트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느 날이었죠? 월요일이었나요? 확 빠졌을 때. 네. 예.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3차 세계대전이 네. 이미 시작됐다. 네. 쇼커버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못된 놈이죠. 뭐 불법까지는 아니니까. 네, 불법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도덕적이진 정말, 않아도. 네. 예. 정말, 예.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예. 전해집니다. 저랑 그죠? 정말 틀리죠. 저는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예. 제가 현금 다 소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정반대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간다. 그렇죠? 만약에 그 얘기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날 자기가 더 숏을 때렸다면 지금 완전히 박살났겠죠. 그랬겠네요. 네. 왜 이렇게 튀었을까요? 뭐 저는 혼자서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 그 운용자의 스타일이나 그거는 보셔야 돼요. 그걸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빌 에크먼은 전형적인, 왜 많은 사람들이 빌 에크먼이 워런 버핏 넘버 2다. 뭐 젊은 워런 버핏이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워런 버핏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분의 투자 스타일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언론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워런 버핏은 뭐 알고 봤더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사놨더라. 뭐 이런 거지. 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사이드로 샜습니다. 아무튼 운영하시는 분들의 스타일과 성향도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비트윈 더 라인이라고 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폭 자체는 어쨌든 내년 6월 말까지 8차례 정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2%까지 도달하는 게 내년 6월 말이다. 최고로 많이 올리면. 지금 현재 컨센서스인데요.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5% 이상부터 3% 사이까지 올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포지셔닝을 바꿀 것 같다. 많이. 아마도 롱이 50이면 숏 50으로 마켓을 완전히 헤징을 해 놓을 것 같다. 지금은요? 지금은 풀리 100입니다. 롱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은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미연준이 2.5% 이상 올렸을 때부터 3% 사이에 점차적으로 롱을 줄이면서 마켓 뉴트럴로 가져갈 거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봤었을 때 현재의 컨센서스로 보면은 아무리 빨라야 내년 말이 시작.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 얘기해 주세요, 진짜. 0.24까지 네네. 떨어졌습니다. 자, 맞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0% 도달하면 경기 침체가 와요. 0% 도달하면 경기 침체가 오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오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잘 읽으셔야 되는 게 계속 훅 빠지잖아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는데 요것도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거의 뭐 1년 반이 넘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시장이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큰 폭의 폭락장이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일어나기 몇 개월 전입니다. 네. 보통.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지만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죠. 더더욱이 이때는 훅 빠졌어요. 지금처럼 훅 빠졌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이때 엄청나게 화랑장이 나와요. 이거 또 빠져서 0 딱 살짝 찍었어요. 이때가 아시아 금융위기 때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됐죠? 닥한 버블이 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훅 빠지니까 0을 완전히 크로스하면서 확 떨어지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폭락장.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2006년 0 찍었다 다시 올라가요. 또 장이 좋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결국 마지막에 여기서 터진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도 요 0%로 돌아갔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었어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안 왔습니다. 왜 왔죠, 요거? 코로나 때문에 왔죠. 그거는 경기 사이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네. 거예요. 시장이 잘 가다가 변수죠. 네, 네. 그걸 집어넣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살짝 0이 도달했었지만 여기서 여기 대하락장이 나왔던 요 6개월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9월, 10월 달부터 해서 코로나가 터진 게 3월이니까 네. 그 기간에 확 올랐다가 왜냐면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죠. 그 9월 달에 제가 제 랩을 런칭을 했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수익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다가 되게 궁금하다. 아무튼 말 안 해주시네. 그렇게 가입하시면 알 수 있다는. 네. 네. 됐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요걸 같이 봐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미 연준의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빨리 받죠. 그래서 과거의 항상 역사는 요게 마이너스로 가면 바로 경기 침체 와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아직 안 갔어요. 네. 1.3이다. 이게 언제 0으로 갈지는 아직 몰라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1.4%까지 확 올렸다. 근데 장기 금리는 안 올라간다 더 이상. 그러면 이게 0 되겠죠. 네. 그럼 언제 1.5%까지 올리는 게 되죠? 6번이니까 뭐 올해 올해 말이죠. 정도 되겠죠. 네. 올해 말부터 얼마 뒤? 네. 1년하고 6개월 뒤. 1년하고 5개월 뒤입니다. 그럼 고전 5개월 전. 그러니까 또 1년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이번 장이 끝나는 시기는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내년 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년. 내년 말. 그러니까 빨라요. 더 길면 언제까지 갈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롱 위주가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고용자 수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왜 고용자 수가 중요한 거냐면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어야지만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고용이 좋으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소비가 계속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안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고용 시장은 정말 좋아요. 미국은 모든 숫자들이 다 좋습니다. 지금 뭐 실업률도 3%대 후반,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이게 5.1% 수준 정도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노동 참여율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성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 긍정적이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네. 있으면 저는 경기 침체로 가기는 어렵다. 여기다가 이제 이 은행권의 연체율도 역대 최저치에서 살짝 올라온 정도. 가계 연체율이 1.64%, 그 다음에 기업 연체율이 1.08%. 잘 갚는다는 거죠. 예. 문제가 없다라는 네. 거죠. 전체 연체율 비율이 1.3%. 네. 이거는 역대 최저치 수준이에요. 그죠? 3분기, 4분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건 뭐 이런 데서 경기 침체가 온 적은 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확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 오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데 오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여신 증가율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고 대출을 해주는데 연체율이 올라가진 않죠. 그 다음에 예대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아직 한참 더 올릴 수 있는 룸이 생기는데 그렇게 걱정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질금리 추이도 마이너스가 제법 크고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채권보다는 저는 주식을 더 좋아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던지기보다는 저가 분할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걸로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네. 적어도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팔아놓고 빠지고 나서 낮은 가격에 다시 사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현금으로서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로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과거 2002년부터 2022년까지의 20년 동안의 평균이 S&P 500이던 투자를 했었으면 9.4%의 수익률이 나왔다. 복리로. 정말 높은 수익률이죠. 이 정도면 정말 투자 잘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그 10일 동안에 많이 올랐던 날들이 있어요. S&P가. 그 10일을 미스를 했다면 수익률은 9.4에서 5.2%로 반으로 줄어든다. 20년 평균 수익률이. 이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 사라지는 거죠. 20일이면 2.51이 되고요. 30일이면은 0.3이니까 수익률이 없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튈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요일 날 확 튀었잖아요. 이걸 놓쳤다라는 얘기예요. 하루를. 지금 우리가 빠지는 과정에서 난 현금 들고 있고 기다릴 거야. 그러면 이거를 열흘, 20일, 30일만 놓치면 수익률이 20년 동안에 날 거가 다 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죠. 언제 알아서.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빠질지 뭐 어느 정도의 나쁜 점을 반영을 시켰는지를 다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같은 때는 좋은 종목을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맞겠죠.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점에서. 예. 그걸 미스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예. 지금 안 들어가 있었으면 어쨌든 하루는 미스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투자를 계속 늘리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을 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이 언제쯤 되면 경기 침체로 가서 언제쯤 되면 뭐 무너지고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지금은 하시니까. 아니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글로벌리. 근데 그 부채를 엄청나게 늘렸죠. 이게 파란색 선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플러스 GDP 명목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폭락장과 어떤 붕괴되는 시장이 안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폭등을 하는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또 재정을 쓴다 그러면. 그래서 더 이상 근데 거기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케이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우리가 언젠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 그 여유를 쓰는 데가 미국이 아닌 유럽이라면 더더욱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투자할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네. 예, 지금 당장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겠고 또 전쟁이 항상 일어났었을 때도 보통 시작이 전쟁의 시작이 보통 장의 바닥이었다는 예를 기억하신다면 그래도 힘을 내시고 참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논리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